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5부 생명 그 자체 중에서 오늘은 18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망망대해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85쪽입니다. 제18장 망망대해. 맛이나 냄새도 없고 성질도 심하게 변해서 온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한 산화이수소가 지배하는 세상에 적응해서 살려고 애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산화이수소는 경우에 따라서 당신을 익혀버리기도 하고 얼려버리기도 한다. 유기분자와 함께 섞여 있으면 아주 고약한 탄산 거품을 만들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동상의 표면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엄청난 양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도 견뎌내지 못한다. 그 물질과 함께 사는 데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살인적인 물질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부른다. 물은 모든 곳에 있다. 감자의 80%, 소의 74%, 박테리아의 75%가 물이다. 95%가 물로 된 토마토는 물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심지어 65%가 물로 되어 있는 인간의 경우에도 액체가 고체보다 거의 2배나 많다. 물은 이상한 물질이다. 우리도 형태는 없고 투명한 물과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왔다. 물은 아무런 맛도 없지만 우리는 그 맛을 좋아한다. 햇볕 속에서 물을 보려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먼 곳까지 가기도 한다. 물이 위험하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물에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물속에서 뛰놀고 싶어 안달을 한다. 물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물질인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액체의 성질을 예측할 수도 없고 거꾸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약 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셀레늄화수소 H2S나 황화수소 H2S처럼 화학적으로 비슷한 화합물의 성질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물은 섭씨 영하 95도에서 끓어서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대부분의 액체는 식으면 부피가 10% 정도 줄어든다. 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물이 어느 상태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얼음이 되고 나면 부피가 거의 10%나 늘어난다.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얼음이 물에 뜨는 것은 존 그리빈의 말처럼 정말 괴상한 성질이다. 만약 물이 그런 기막힌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얼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이고 호수와 바다는 바닥에서부터 얼어붙게 될 것이다. 물속의 열을 붙잡아 줄 얼음이 수면을 덮고 있지 않다면 물이 가지고 있던 온기가 그대로 방출되면서 점점 더 차가워지고 결국은 더 많은 얼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바다도 곧장 얼어버릴 것이고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그런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힘든 조건이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물은 화학의 규칙이나 물리법칙을 모르는 모양이다. 큰 산소 원자 하나에 2개의 작은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물의 화학식이 H2O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소 원자는 주인인 산소 원자에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물 분자와 우발적인 결합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 특성을 가진 물 분자는 다른 물 분자와 함께 일종의 춤을 추게 된다. 로버트 쿤직의 멋진 표현을 빌리면 물 분자들은 끊임없이 짝을 바꾸어가면서 추는 카드리유를 추고 있는 셈이다.
카드리우는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남녀 넷상이 정사각형으로 서서 짝을 바꿔가며 추는 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잔에 들어있는 물은 생동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은 매 초 수십억 번씩 짝을 바꾸고 있다. 물 분자들이 모여서 웅덩이나 호수를 만드는 것도 물 분자들이 서로 달라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청나게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면 쉽게 갈라지기도 한다. 어느 한순간을 보면 15%의 물 분자들만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그런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빨아올리면 위로 함께 흘러가고 자동차에 떨어진 물방울이 서로 뭉쳐서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물이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그 위에 있는 공기 분자들보다 아래나 옆에 있는 똑같이 생긴 물 분자들에게 더 강하게 끌린다. 곤충이 물에 떠 있거나 조약돌이 퉁겨져 나갈 수 있는 막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이빙을 할 때 배가 먼저 물에 닿으면 통증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이 없으면 인간의 몸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버린다. 며칠 사이에 입술은 마치 도려낸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잇몸은 검게 변하고 코는 절반으로 시들어 버리고 피부는 눈을 깜빡일 수 없을 정도로 수축된다. 물은 우리의 생명에 너무나도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의 물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 때문에 우리에게 독성을, 그것도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적은 양만 필요하다. 바닷물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의 70배가 넘는 양의 소금이 들어있다. 보통 바닷물 1리터에는 우리가 음식에 넣어서 먹는 보통의 소금이 2.5티스푼 정도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염이라고 부르는 수용성의 다른 물질들도 많이 들어있다. 우리 조직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염과 광물질의 비율은 바닷물에서의 비율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마굴리스와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가 흘리는 땀이나 눈물은 바닷물과 비슷한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지는 못한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속의 대사 과정에 위기상황이 벌어진다. 갑자기 섭취한 과량의 소금을 물켜서 제거하려면 모든 세포에서 물 분자들이 마치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처럼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게 된다. 세포들은 말 그대로 탈수가 되어버린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탈수 때문에 마비, 의식불명 또는 뇌 손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부하가 걸린 혈관세포들이 소금을 신장으로 옮겨가야 하고 결국은 신장도 압도되어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장이 기능을 잃으면 우리 몸은 죽게 된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13억 100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이다. 아무것도 더해지거나 사라질 수도 없도록 닫혀져 있다. 마시는 물은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해왔던 것이다. 바다는 38억 년 전부터 대체로 지금과 같은 부피를 가지게 되었다. 물의 세계를 수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상의 물 중에서 97%는 바다에 있고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다. 모든 육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태평양에 들어있다. 모두 합쳐서 태평양의 바닷물은 다시 읽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태평양은 바닷물의 절반 이상, 정확하게는 51.6%를 가지고 있다. 대서양에는 23.6%, 인도양에는 21.2%가 있으며 나머지 바다의 3.6%가 분포되어 있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km이고 태평양은 대서양이나 인도양보다 300m 정도 더 깊다. 지구 표면의 60%는 1.6km 이상의 깊이를 가진 바다로 되어 있다.
필립 볼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지구는 지금 땅 지자의 공구자고 수구는 지금 물 숫자의 공구자라고 해놓은 겁니다. 지구에 있는 물의 3%에 불과한 민물은 대부분은 빙하로 존재한다. 아주 적은 양, 정확하게는 0.036%만이 호수, 바다, 저수지 등에 들어있고 더 적은 양, 겨우 0.01%만이 구름이나 수증기로 존재한다. 지구에 있는 얼음의 거의 90%는 남극에 있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그린란드에 있다. 남극에 가면 얼음의 두께가 거의 3km나 되고 북극에선 겨우 4.5m에 불과하다. 남극 대륙만 하더라도 2,50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가 녹아버리면 바다의 높이가 60m나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대기중에 있는 수증기가 모두 비가 되어서 모든 곳에 균일하게 내리더라도 바다는 겨우 2.5cm 정도 올라갈 뿐이다. 한편 해발은 거의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바다에는 높이가 없다. 파도, 바람, 코리올리 힘을 비롯한 다른 효과들 때문에 수면의 높이는 바다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바다에서도 장소에 따라 다르다. 태평양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원심력 때문에 서쪽이 약 45cm 정도 더 높다. 욕조 속의 물을 잡아당기면 물이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지구에서는 물이 바다의 서쪽 가장자리에 모여서 쌓이게 된다. 우리에게는 아주 옛날부터 바다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바다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다. 19세기에 들어서서도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의 대부분은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이나 고기 잡는 그물에 걸려오는 것으로부터 알아낸 것이었고 바다에 대한 글들도 거의 대부분 물리적인 증거보다는 비화와 상상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1830년대에 영국의 박물학자 에드워드 포브스는 대서양과 지중해의 바다를 탐사한 후에 수면에서 600m 이하에는 생물이 전혀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정도의 깊이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가 없고 물의 압력도 극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1860년에 3km 이상의 깊이에 있던 최초의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을 수리하려고 끌어올렸던 산호와 조개를 비롯한 유기태적물이 잔뜩 붙어있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바다에 대해 조직적인 연구는 영국 박물관, 왕립학회, 영국 정부의 합동탐사단이 퇴역한 전함 챌린저 호를 타고 출발했던 1872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항해하면서 물 시료를 채취하고 고기를 잡아보고 퇴적층을 준설했다. 그런 작업은 당연히 지루한 일이었다. 240명의 과학자와 승무원들 중에서 4명 중 1명은 하선했고 8명은 죽거나 미쳐버렸다. 역사학자 사만사 와인버그의 말에 따르면 몇 년 동안의 준설 작업으로 정신이 마비되어 미쳐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7만 해리를 항해하면서 4,700종이 넘는 새로운 해양생물 시료를 채취했으며 19년에 걸쳐서 50권으로 된 보고서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세상에는 해양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수심 측정을 통해서 대서양 한가운데에 물에 잠긴 산맥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대부분의 제도권 학자들은 바다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바닷속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가끔씩 등장했던 헌신적인 아마추어들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 현대적인 심해 탐사는 1930년 찰스 윌리엄 비브와 오티스 바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동등한 동료였지만 언제나 비브가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1877년에 뉴욕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비브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동물학을 공부한 후에
뉴욕 동물원의 새 사육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에 실증을 느낀 그는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로부터 25년 동안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를 집중적으로 여행했다. 역사학자와 기술자 또는 어류문제 조수 등의 창의적인 직함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 조수들을 차례로 동반했다. 그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밀림의 가장자리나 밀림의 날들 같은 대중서적을 발간하기도 했지만 야생동물과 조류학에 대한 훌륭한 학술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에 갈라파고스 제도를 여행하던 그는 심해 잠수를 뜻하는 매달리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 직후부터 그는 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역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했고 탐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바턴과 팀을 이루게 되었다. 거의 언제나 비부의 업적이라고 소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최초의 구형 잠수함, 잠수구, 베시 스피어, 딥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거의 언제나 비부의 업적이라고 소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최초의 구형 잠수함을 고안하고, 여기서 구란 얘기는 둥그런 모양이란 얘기입니다. 12,000달러를 부담한 것은 바턴이었다. 4cm 두께의 무쇠로 만든 작고 단단한 잠수구에는 7.6cm 두께의 수정판으로 만든 두 개의 작은 창문이 있었다. 두 사람이 탈 수는 있지만 아주 친한 사람들이어야 했다. 당시의 기준으로도 복잡한 기술은 아니었다. 긴 줄에 매달려 있는 잠수구는 조정을 할 수도 없었고 아주 초보적인 호흡장치를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 소다외 상자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작은 통에 넣은 염화칼슘으로 수분을 제거했다.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야자나무 잎으로 상자에 부채질을 해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름도 없었던 구형 잠수구는 훌륭한 임무를 수행했다. 1930년 바하마에서의 첫 잠수에서 바턴과 바브는 180m를 잠수해서 세계의 신기록을 세웠다. 1934년에는 908m까지 잠수해서 다시 세계 기록을 세웠고 그 기록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깨지지 않았다. 바턴은 자신의 잠수구로 1350m를 잠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한 길 더 내려갈 때마다 볼트와 리벳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어떤 깊이까지 들어가거나 상관없이 용감하고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900m에서는 작은 창문에 세제곱센티미터당 3톤의 압력이 작용했다. 비브는 그런 깊이에서는 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권의 책과 글은 물론이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잠수구와 2톤이나 되는 철 케이블을 지탱하고 있는 선상에 권양기가 고장이 나서 두 사람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잠수를 통해서 중요한 과학적 업적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전해보지 못했던 생물들을 보았지만 시야가 한정되어 있었다. 더욱이 두 사람이 모두 용감한 해저 탐험가이긴 했지만 해양학자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은 과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했다. 잠수구에는 외부 조명은 없었기 때문에 250W 전구로 창문을 통해 비추어야만 했다. 그러나 150m 이하의 깊이에서는 빛이 거의 투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7.6cm의 두께의 수정판을 통해서 보아야만 하는 그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결국 그들이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곳에도 흥미로운 것이 많다는 사실뿐이었다. 1934년 다시 읽겠습니다. 1934년에 비브는 6m가 넘고 매우 널쩍한 거대한 뱀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너무 빨리 스쳐가 버렸기 때문에 그림자만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런 것을 다시 보지는 못했다. 그런 애매함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의 보고를 무시해버렸다. 1934년에 심해 잠수 기록을 세운 비브는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했지만 바턴은 끈기 있게 매달렸다.
다행히도 비브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바턴이 모든 일을 해낸 일꾼이라고 말해주기는 했다. 그러나 바턴은 그늘에서 나올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도 역시 바다 밑의 탐험에 대해서 훌륭한 글을 남겼고 잠수구와 함께 공격적인 대형 오징어처럼 재미있기는 하지만 가상적인 생물이 등장하는 심해의 타이탄이라는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라는 카멜 담배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1948년에는 캘리포니아의 태평양에서 세계 기록을 50%나 넘긴 1370m까지 잠수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신문에 심해의 타이탄에 대한 평을 썼던 어느 평론가는 이번에도 비브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바턴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조차 행운이다. 어쨌든 그는 심해 잠수정, 여기서 이름이 나왔는데요. 베시 스케이프, 심해 보트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심해 잠수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탐사선을 만들어낸 스위스의 오기스트 자크 피가르 부자의 그늘에 완전히 가리게 되었다. 잠수정을 건조했던 이탈리아의 도시 이름을 따라서 트리에스테라고 불렀던 새로운 잠수정은 비록 오르내리는 정도였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조종할 수 있었다. 1954년에 4년 초에 첫 잠수에서는 6년 전의 바턴의 기록보다 거의 3배 가까운 4000m까지 잠수를 했다. 그러나 심해 잠수에는 상당한 양의 고가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피가르 부자는 파산하고 말았다. 1958년에 그들은 미국 해군과의 협상을 통해서 잠수정의 소유권을 미국 해군에게 주는 대신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제 충분한 후원금을 확보한 피가르 부자는 벽에 두께 12.7cm의 작은 틈에 불과한 지름 5cm의 창을 가진 새로운 잠수정을 만들었다. 이제 새 잠수함정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새 잠수정은 정말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다. 1960년 1월에 자크 피가르와 미국 해군의 돈 월시 대위는 서태평양의 괌으로부터 400km 떨어진 곳에서 가장 깊은 계곡인 마리아나 해협, 해리 헤스가 자신이 고안한 음향 측정기로 발견한 곳으로 서서히 잠수에 들어갔다. 거의 7마일에 가까운 1917m까지 들어가는데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1200kg에 가까웠지만 바닥에 닿는 순간에 놀랍게도 가자미가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사진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겨우 20분을 체류한 후에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다. 인간이 그렇게 깊은 곳에 들어갔던 것은 그때뿐이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로 왜 아무도 다시 가보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우선 강한 성격과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해군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던 하이만 G 리코버 중장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 그는 해저 탐사는 자원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해군은 연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미국은 우주 탐험과 인간을 달에 보낸 데 집착하게 되었다. 이제 심해 탐사는 하찮은 구시활동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트리에스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몇 년 후 해군 관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이외에 얻은 것이 없었다.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가자미를 보러 가는 길은 멀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기도 했다. 오늘날 그런 실험을 하려면 적어도 1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군이 약속했던 탐사 작업을 계속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심해 연구자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해군은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주의 우주 홀 해양연구소가 우주입니다. 우주가 아니고
다시 읽겠습니다. 우즈홀 해양연구소가 운영하는 훨씬 진보된 잠수정을 만드는 비용을 제공했다. 해양학자 알린 C. 바인을 기리는 뜻으로 알빈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 잠수정은 트리에스테만큼 깊은 곳엔 들어갈 수 없지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아무도 그 잠수정을 건조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밑에 있는 우주의 윌리엄 제이 브로드에 따르면, 밑에 있는 우주는 책 이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우주라는 책의 윌리엄 제이 브로드에 따르면 해군에게 잠수함을 건조해주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같은 대회사는 해군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청과 리코버 제독이 반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식품회사인 제너럴 밀스가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제조하는 데 쓰는 기계를 만들던 공장에서 알빈을 건조하게 되었다.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진 것이 없다. 1950년대 말까지 또 해양학자들은 1929년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탐사 결과와 바다만큼의 추측을 합친 것에 불과한 지도를 사용해야 했다. 해군은 잠수함이 해협과 기호를 지나가는 데 필요한 훌륭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정보가 소련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밀로 분류해 두었다. 기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닷속에 있는 정상이 평평한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엉성한 스케치나 낡아빠진 탐사 자료 또는 희망적인 짐작에 의존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바다 밑에 대한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뒤뜰에 놓고서는 평범한 망원경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프라카스토리우스, 블랑카누스, 자크, 플랑크와 같은 달의 중요한 분화구들이 만약 우리 바다 밑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성의 지도가 우리의 바다 밑 지도보다 더 나을 정도이다. 해수면에서의 연구기술도 역시 시시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1994년에 태평양에서 태풍을 만난 한국의 화물선에서 아이사키용 장갑 34,000켤레가 바다로 떨어져 버렸다. 그 장갑은 밴쿠버에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곳으로 떠밀려갔다. 그 덕분에 해양학자들은 작은 해류들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오늘날 알빈은 건조된 후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용 선박으로 남아있다. 아직도 마리아나 해구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은 없고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심해 바닥인 심해평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은 알빈을 포함해서 5척이 있을 뿐이다. 잠수정은 보통 하루에 약 25,000달러가 들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바닷속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우연히 무엇인가 흥미로운 것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해가 진 후에 정원용 트랙터를 타고 탐사를 했던 5명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로버트 쿤직에 따르면 인간은 바다 밑의 어둠 중에서 100만 분의 1 또는 10억 분의 1 정도를 탐사했을 뿐이다. 아마도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다. 그러나 부지런해야만 했던 해양학자들은 한정된 자원으로도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다. 1977년에 20세기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생물학적 발견을 이룩했다. 그 해 알빈은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 있는 심해 분출구와 그 부근에서 대형 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3m가 넘는 갯지렁이와 폭이 30cm가 넘는 조개를 비롯해서 다양한 새우와 홍합 그리고 국수가락처럼 생긴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분출구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황화수소로부터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고 있는 엄청난 박테리아 군락 덕분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황화수소는 수면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그곳은 햇빛이나 산소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생명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 합성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마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생물학자들은 터무니없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분출구에서는 엄청난 양의 열과 에너지가 흘러나온다. 그런 분출구 20여 개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는 대형 발전소에 버금가는 정도이고 그 부근에서의 온도 차이도 엄청나다. 분출구 중앙에서는 온도가 섭씨 440도 정도이지만 몇 미터만 떨어진 곳의 물이 어느 섭씨 0도의 정도에 불과하다. 알비넬리드라고 부르는 지렁이들은 바로 그런 경계에 살고 있어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의 온도 차이가 거의 80도에 이른다. 그 전에는 70도보다 더 뜨거운 물에서는 고등생물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 생물은 그보다 훨씬 뜨거울 뿐만 아니라 몸의 끝쪽은 끔찍할 정도로 차가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발견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발견은 해양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도 해결해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왜 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짜게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다에는 많은 양의 소금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육지를 대략 150m 정도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다. 매일 수백만 리터의 민물이 바다에서 증발하지만 소금은 그대로 바다에 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해가 갈수록 바다의 염도는 점점 더 높아져야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무엇인가가 늘어나는 만큼의 소금을 바다로부터 제거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그 이유를 밝혀낼 수가 없었다. 심해 분출구에 대한 알빈의 발견은 그 해답을 제공해 주었다. 지구 물리학자들은 바닷속의 분출구들이 어항 속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이 지각 속으로 스며들 때는 소금이 걸러진다. 결국 바닷속의 굴뚝을 통해서 깨끗한 민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 과정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바다를 청소하려면 수천만 년이 걸리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마도 해양학자들이 국제물리학의 해였던 1957년부터 58년에 자신들의 목표가 심해를 방사성 폐기장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던 것보다 우리가 심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멀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그런 목표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것이었다. 사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57년부터 58년에는 이미 10년 이상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고 있었다. 미국은 1946년부터 55갤런 즉 200리터짜리 드럼에 넣은 방사성 폐기물을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파랄론 제도로 싣고 가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던 대부분의 드럼은 주유소 뒷마당이나 공장 바깥에서 녹슬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 흔히 그랬던 것처럼 드럼이 가라앉지 않으면 해군 병사들이 총을 쏘아서 물이 스며들도록 해버렸다. 물론 플루토늄, 우라늄, 스트론듐 등이 새어나왔을 것이다. 1990년대에 그런 일을 그만둘 때까지 미국은 대략 50여 곳의 바다에 수십만 드럼의 폐기물을 버렸고 파랄론 지역에만 거의 5만 드럼을 폐기했다. 미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그런 식으로 폐기물을 버려왔다. 그런 일들이 바다 밑에 사는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별 영향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바다 밑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화려하고 찬란하게 모르고 있다.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표현을 빌리면 혀의 무게가 코끼리만큼 나오고 심장은 자동차만 하며 혈관은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바다 생물인 흰 긴 수염고래를 비롯한 대형 바다 생물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가장 큰 공룡보다도 더 큰 이 고래는 지구에 출현했던 가장 거대한 짐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긴 수염고래의 생활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번식을 하고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것도 거의 전부 그들의 노래를 엿들어서 알아낸 것이지만 그런 노래조차도 우리에게는 신비일 뿐이다. 흰 긴 수염고래는 고래를 멈추었다가 6개월 후에 같은 곳에서 노래를 다시 이어서 부르기도 한다. 때로는 다른 고래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그 고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고래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자주 수면으로 올라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놀라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다. 전설적인 자이언트 오징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이언트 오징어는 흰 긴 수염고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눈이 축구공만 하고 18m까지 닿을 수 있는 꼬리 촉수를 가진 정말 큰 대형 동물이다. 거의 1톤이나 되는 이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척추 동물이다. 가정용 수영장에 한 마리만 넣어도 남는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자이언트 오징어를 본 적이 없다. 살아있는 자이언트 오징어를 잡거나 한번 슬쩍 보기라도 하려고 평생을 바쳐서 노력했던 동물학자들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죽은 오징어를 보고 그런 동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특히 뉴질랜드 사우스섬의 해변에 주로 떠밀려 올라온다. 자이언트 오징어는 엄청난 양을 먹어대는 향고래가 주로 먹이로 삼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 확실하다. 바닷속에는 많게는 3천만 종의 동물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산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심해에도 생물이 풍부하다면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1960년대에 바다 밑바닥이나 근처뿐만 아니라 퇴적층 밑에 살고 있는 생물까지 채취할 수 있는 해저 생물 채취 장치가 개발되면서부터였다. 우주 홀의 해양학자 하워드 샌들러와 로버트 헤슬러는 수심 1.6km 정도의 대륙붕에서 1시간 만에 지렁이, 불가사리, 해삼 등을 비롯한 365종의 생물 25,000마리를 채취할 수 있었다. 수심 5m에서도 거의 200종에 달하는 생물 3,700마리를 발견했다. 그러나 바닥을 긁어내는 그런 채취 방법으로는 굼뜨거나 도망을 칠 수도 없을 정도로 멍청한 생물들만 잡을 수 있다. 1960년대 말에는 존 이삭스라는 해양 생물학자가 미끼를 단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원시적인 뱀장어처럼 생긴 꿈틀거리는 먹장어와 모래속에 큰 무리를 지어서 사는 민테류를 비롯한 더 많은 종류의 생물을 발견했다. 죽어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고래처럼 갑자기 좋은 먹잇감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390여 종의 해양 생물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그 중에는 1600km 정도 떨어진 분출구에서 온 생물종들도 많이 있었다. 잘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할 수 없는 홍합이나 대합과 같은 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조류를 따라 떠다니던 애벌레들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적당한 먹거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위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가 그렇게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쉽게 혹사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세계 바다에는 어디에나 같은 정도로 생물이 풍부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 자연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바다는 전체 10% 이하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수중 생물들은 온기와 빛 그리고 먹이 사슬의 기초가 되는 유기물이 풍부한 얕은 물에 살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산호초는 바다 면적의 1% 이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바다에 사는 어류의 25% 정도가 그 부근에 살고 있다. 다른 곳의 바다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를 살펴보자. 3만 킬로미터가 넘는 해안선과 거의
23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역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플래너리의 지적처럼 세계 50대 어업국에도 들지 못한다.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1위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자체도 그렇지만 그 바다 대부분은 거의 불모지이기 때문이다. 퀸즐랜드 가까이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예외적으로 풍요로운 해역이다.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에는 영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생물이 번성하는 곳이라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 경우가 많다. 197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부들과 소수의 뉴질랜드 어부들은 수심 800m 정도의 대륙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 떼를 발견했다. 오렌지, 러피라 알려지게 된 이 물고기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다. 어선들은 지체 없이 연간 4만 톤의 러피를 잡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 후에 해양생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러피는 아주 오래 살고 아주 느리게 성장하는 고기였다. 150세까지 사는 경우도 있었다. 식탁에 오른 러피들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태어난 것들이었다. 러피가 살고 있는 바다는 자원이 거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린 생활 습관에 적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바다에서는 고기들이 평생에 단 한 번만 알을 낳는다. 그런 집단이 큰 변화를 견뎌내지 못할 것은 분명했다. 불행하게도 그런 사실을 알아냈을 때는 이미 러피가 거의 멸종 단계에 있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러피를 구해내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성공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바다를 오용하는 정도가 단순히 부주의한 수준을 넘어서 무자비하기까지도 했다. 많은 어부들이 상어의 지느러미만을 잘라낸 후 바다에 던져버려서 죽게 만든다. 1998년 동아시아에서 상어 지느러미의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에 500달러가 넘었다. 도쿄에서 판매되는 상어 지느러미 수프 한 그릇은 100달러가 넘었다. 세계 야생 생물보호기금은 1994년에 매년 그렇게 잡히는 상어의 수가 4천만에서부터 7천만 마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1965년 약 3만 7천여 척의 대형 어선과 100만여 척의 중형 어선들이 25년 전에 2배가 넘는 양의 고기를 잡아 올렸다. 오늘날의 트롤선은 유람선 정도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10여 대의 전보 여객기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공중에서 고깃대를 찾기 위해서 어군 탐지 비행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군 탐지 비행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물로 잡는 고기 중에 25% 정도는 너무 작거나 원하지 않는 어종이거나 잡을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부수 어획에 해당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보도된 어느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도 암흑기에 살고 있다. 그저 그물을 내려가지고 어떤 고기가 들어 올라오는가를 볼 뿐이다. 많게는 2200만 톤의 원하지 않는 고기들이 죽은 채로 바다에 다시 던져지고 있다. 새우 1kg을 잡는 과정에서 대략 4kg의 고기를 비롯한 해양 생물들이 쓸모없이 낭비된다. 북해의 대부분은 매년 7차례까지 전자 트롤선에 의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 북해선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어종들이 과도하게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서양 건너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뉴 잉글랜드 수역에서는 광어가 풍부했기 때문에 어선 한 척이 하루에 9,000kg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동북 해안에서는 광어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어느 곳도 대구의 운명과 비교할 수는 없다. 15세기 말의 탐험가 존 캐벗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의 퇴에서 퇴가 지금 여기 진인가요? 퇴라고 있나요? 지금 아무튼 해안의 퇴에서 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뜻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5세기 말의 탐험가 존 캐벗은
북아메리카의 동부해안의 퇴입니다. 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구떼를 발견했다. 그곳의 얇은 바다는 대구처럼 바닥에 사는 고기들에게 좋은 곳이었다. 어장이 엄청나게 큰 곳도 있었다. 매사추세츠 해안의 조지 퇴는 옆에 있는 주보다 더 넓다. 뉴펀들랜드 해안에 있는 그랜드 퇴는 그보다 더 크고 몇 세기 동안 대구로 가득 차 있었다. 대구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다 잡을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 물론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 북대서양에서 알을 낳는 대구의 수는 1600만 톤으로 줄어들어 버린 것으로 추산되었다. 1990년에는 22,000톤으로 줄어들었다. 상업적인 면에서 대구는 이미 멸종해버린 셈이다. 대구라는 흥미로운 역사책을 쓴 마크 콜란스키에 따르면 어부들이 모두 망쳐버렸다. 대서양의 서쪽에서는 대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모양이다. 그랜드 퇴에서의 대구잡이는 1992년부터 완전히 사라졌지만 네이처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겨울까지도 대구의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콜란스키에 의하면 생선살이나 생선 스틱은 원래 대구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해덕으로 바뀌었다가 붉은 볼락으로 바뀌었고 최근엔 태평양 폴락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오늘날의 생선은 생선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냉혹하게 말했다. 다른 해산물의 경우도 비슷하다. 로드 아일랜드 해안의 뉴 잉글랜드 어장에서는 한때 9kg이 넘는 바닷가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14kg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잡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바닷가재는 수십 년 동안을 살 수 있다. 7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가재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은 1kg이 넘는 바다가재도 잘 잡히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생물학자들은 6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가 되는 바닷가재 중에 90%는 1년 이내에 잡혀버린다고 추정한다.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 잉글랜드의 어부들은 주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점점 더 큰 어선을 구입해서 더 집요하게 바다가재를 잡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날 매사추세츠 주의 어부들은 동아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고약한 먹상자를 잡고 있지만 그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바다에서 삶을 지배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거 글이 좀 이상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삶을 지배하는 역학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모르고 있다. 우리는 바다에서 삶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고쳐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삶을 지배하는 역학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모르고 있다. 남해구로 해양생물이 정상보다 훨씬 줄어든 수역이 있는 반면에 자연적으로 빈약했던 수역에 훨씬 더 많은 해양생물이 번성하고 있는 곳도 있다. 남극대륙 부근의 바다는 세계 식물성 플랑크톤의 약 3%가 자라고 있어서 복잡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크랩 이터, 바다표범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지만 사실은 지구에서 인간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동물이다. 남극 대륙의 얼음 위에는 최대 15,000마리가 살고 있다. 대략 200만 마리의 웨델 바다표범과 50만 마리의 황제 펭귄 그리고 400만 마리의 아델리 펭귄도 살고 있다. 따라서 남극의 먹이사슬은 위쪽이 비정상적으로 큰 데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 놀랍게도 어떻게 그런 먹이사슬이 유지되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어렵게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는 물론이고 현재 그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18장을 다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장 생명의 기원 창세기가 나오나요?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